1970년대 후반에 이름 있는 웬만한 대기업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들어보셨나요? 바로 율산알미늄으로 잘 알려진 율산그룹이었습니다. 20대 젊은이가 자본금 500만 원으로 창업한 율산실업이라는 이 조그만 회사가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그룹을 따라하며 급성장하면서 높은 급여는 물론 직급도 빠르게 승진시켜주니 다른 회사에서 대리, 과장하던 사람들이 거기를 그만두고 이 회사 신입으로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만일 지금 이런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은 열일 제쳐두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 돌진하지 않을까요? 다만 뒷감당 역시 본인이 해야겠지만요. 왜냐고요? 이 회사는 당시 앙팡 테리블이라 불리던 야심만만하던 젊은이가 세웠고 고속 성장하다가 한순간 서울대의 저주를 받아 무너졌었기 때문이죠. 서울대의 저주라는 우스갯소리는 서울대 출신 창업자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농담처럼 떠돌던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그룹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율산그룹 창업자 신선호는 1947년에 전남 고흥에서 신영식의 7남 2녀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1971년 서울대 공대 졸업 후 샐러리맨 생활을 하다가 1974년 9월 27세에 광주서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차례로 졸업한 동창생들과 함께 자본금 500만 원으로 율산실업을 세운 게 율산그룹의 효시입니다. 율산실업의 도약 계기는 1975년 2월 원그룹 창업자인 원길남이 쿠웨이트에서 국내로 보낸 각종 건축자재 수입 신용장 서류를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신용장은 원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채산성이 맞지 않아 국내 대기업들이 외면한 탓에 여러 오퍼상을 전전하던 중 율산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율산맨들 사이에서 안 되는 것이 없는 탱크 같은 사나이라고 불렸던 최한준이 율산실업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는 원길남의 신용장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수출 자체가 모험이었으나 그 모험을 강행합니다. 그러나 사실 신용장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이 꺼려했던 점은 낮은 수출 단가 외에도 중동 지역 항구의 하역 능력 부족으로 인한 엄청난 재선 비용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물 선박을 직접 율산이 임대해 화주와 선주를 겸해 수출하는 방식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후 기발한 하역 아이디어로 수출을 성공리에 마쳤는데 길이길이 회자되고 있는 그 일화를 알아봅니다. 최한준의 전략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로 결단을 내린 신선호 회장은 1,000만 달러 상당의 건축 자재를 임대한 10만 톤급 광명호에 심고 사우디로 향했습니다. 당시 안마랑은 부두시설의 미비로 하역 작업이 한 척씩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수많은 화물선들로 한 달가량을 대기해야 하역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명호에 실려있는 건축 자재와 다량의 시멘트가 문제였습니다. 섭씨 40도를 웃도는 현지 날씨에 계속 방치될 경우 시멘트는 굳어 상품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것은 물론 하루 채선료만 수만 달러가 발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신 회장은 사우디의 항만법을 생각해냅니다. 화재가 난 선박은 우선 접안시켜 하역시킨다는 법조항을 떠올린 그는 선장에게 지시하여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갑판에 철판을 깔고 연기가 잘 피어오르도록 습기가 많은 가마니를 쌓아 불을 질렀던 거죠. 선박 전체가 연기로 가득하자 예상대로 소방선이 출동하여 우선 접안시켜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그리하여 광명호는 긴급하게 하역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궁즉통이란 말이 아주 딱 들어맞는 기막힌 발상이지 않나요? 후에 이 기발한 하역 작업이 사우디의 신문의 특집으로 다루어지면서 신선호는 화재의 인물로 부상되기까지 하였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신속한 화물하역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속출합니다. 제다상사의 카쇼키 사장은 시멘트 50만 톤을 추가로 발주하며 2개월 이내에 하역할 경우에는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을 주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율산맨들은 홍콩의 고물상들을 뒤져 중고 상륙용 주정 LST 20척을 구입. 이를 이용하여 적기에 하역함으로써 율산은 창업 첫 해인 1976년에 340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룹으로의 도약. 율산의 업종 다각화는 1976년에 도급 실적 200위의 동원건설을 인수해 율산건설로 상호를 변경하면서부터였습니다. 1977년에는 신진그룹의 주력이었던 알루미늄 샤시 등을 생산하는 신진알미늄을 인수해 율산알미늄으로 변경했습니다. 같은 해에 금영해운을 인수해 율산해운으로 개칭하고 10만 톤급 화물선 2척을 구입해 율산의 수출입 물량 수송을 전담케 했습니다. 또한 기성봉 메이커인 경흥물산을 인수, 밤비밀한 상호로 틈새 시장을 공략했으며 유신관광도 인수해 율산그룹 기능공들과 임직원들의 해외 출장 업무를 전담시키는 한편 관광 분야의 진출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율산엔지니어링, 호텔 내장산, 율산재화, 율산공업전문학교도 설립합니다. 율산교통도 이때 설립했으며
남서울대공원 지하철 건설 등 수도권 건설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5억 원에 인수한 율산알미늄은 180억 원짜리의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율산해운도 500억 원 규모의 중견 해운 회사로 급부상했으며 율산건설 또한 중견 건설업체로 도약합니다. 그 결과 율산은 창업 3년 만인 1978년에 11개 계열사에 7천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중견 재벌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1억 6,500만 달러를 수출해서 금탑산업 훈장을 받았으며 이와 함께 율산실업이 13번째로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율산의 몰락과 원인.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운명의 여신이 신선호 회장과 율산을 외면하면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율산그룹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이나 빠르게 쇠락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주된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우디 MOH 사우디 주택성 발주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탈락이었습니다. 율산이 무리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 등 사업 확장에 주력했던 것은 MOH의 건설 수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MOH는 사우디의 알코파, 알카프지, 제다 등지에 5,0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이었는데 1차 공사 규모는 3억 5천만 달러로 선수금만 7천만 달러였으니 군침이 돌지 않겠습니까? MOH 사업 입찰에는 율산건설뿐만 아니라 국내 종합건설사인 현대건설, 동학연설, 삼성종합건설 등은 물론 외국의 유수 건설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율산은 사우디 칠왕자 중에 한 명인 투르키 왕자와 연결하고 있는 터여서 MOH 사업 입찰 성공을 낙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병이 나타납니다. 사우디 주택성이 MOH 공사 응찰업체들의 최근 3년간 경영 실적 등 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율산건설은 자본금 80억 원으로 자본금 순위 국내 300위에 불과했죠. 난리 났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MOH 공사 수주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한 율산은 서류를 조작합니다. 즉 율산건설 재무제표상의 자본금, 자산총액, 매출액 등의 실적치는 그대로 두고 대신 화폐 단위만 원을 달러로 바꿔치는 부풀리기 수법을 사용해서 응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경쟁업체들의 투서로 발각되어 MOH 사업 입찰에 탈락하면서 율산은 1978년 9월부터 임금 재불 등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둘째는 현반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매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율산은 치명적인 내상을 입게 되는데 발단은 1977년 11월에 현 반포고속버스터미널에 위치한 서울종합터미널 부지 불화사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신선호 회장의 원대한 포부도 있었지만 서울시의 권유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호남선과 영동선 터미널 사업을 확보하고 평당 2만 원의 부지만 8,700여 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자 정부는 1978년에 88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를 취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그룹 붕괴 이후 뒷날 재기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몰락 과정. 대규모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수주 실패, 반포고속터미널 부지에 묶인 자금 외에 당시 공급 부족 타개를 위한 건축자재 수출 금지에 따른 수출 계획 차질 등으로 극심한 자금 부족을 겪게 됩니다. 율산의 수출액은 엄청나게 불어나기는 했으나 건축 자재를 제외하면 전부 적자 수출로 속 빈 강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산은 자금난 타개 방편으로 연불 수출을 이용했습니다. 이 무렵 국내 수출업체들은 저리의 수출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외국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밀어내기 식으로 수출 금융을 이용했는데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시중 금리차를 이용해 차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또한 일부 수출업체들은 선내고 수법으로 이익을 챙기기도 했지요. 즉 수출 물건을 선적하지도 않고 선박 회사로부터 가짜 선화 증권을 만들어 은행에서 수출 대금을 챙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율산은 자금난이 심해지자 서울신탁은행에서 연불 수출 자금 500억 원을 차입했는데 서울은행은 대출 조건으로 이 은행이 관리 중이던 대한전자와 광성피혁의 인수를 제의합니다. 대한전자는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와 오디오 부품을 생산했으나 매년 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광성피혁도 매년 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부실기업이었습니다. 율산은 500억 원의 수출 금융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기업들을 인수하기는 했으나 부실 규모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불 수출 자금을 받았으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여서 율산의 자금 압박은 더욱 심해집니다. 주거래 은행인 서울신탁은행과 제1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등 채권은행단은 11월까지 모두 70억 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율산은 점차 한계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어 1979년 2월부터 채권은행단이 율산그룹에 대한 공동감리에 돌입하자 율산그룹은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해 4월 3일에 신선호 회장이 외국환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격 구속됨으로써 율산그룹은 결국 공중분해되고 맙니다. 율산의 특장점. 율산은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의 인문교육 과목으로 다른 기업들과 달리 예술과 문학 등 각종 교양 교육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율산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어딜 가도 당당할 수 있는 인문학적 교양과 품격을 갖추게 할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특이하게도 정주영 회장의 바지선 자재 운송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대담하고 기발한 방식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어들의 오퍼를 수주받은 물건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노는 선박을 자신들이 직접 임대해서 화주가 선주를 겸하거나 사우디아라비아 법체계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화물선 선장실에 진압이 가능한 규모의 화재를 고의로 일으켜 순서보다 훨씬 빨리 부두에 접안하여 물건을 내린다거나 전차 상륙함에 물건을 실은 트럭을 임시도로가 깔린 해안에 상륙시켜 운송하거나 헬기까지 동원하여 상품을 하역하는 등 현재 시점으로 봐도 상상을 뛰어넘는 각종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한 영업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율산 퇴출원인 중 하나였던 고속터미널 부지가 재기의 발판이 된 스토리입니다. 재기 미천 센트럴시티는 서울 강남 호남선 터미널이 들어선 지상 16층의 웅장한 건물입니다. 바로 터미널과 호텔, 백화점 등으로 구성된 복합생활 공간이죠. 신 회장이 터미널 부지를 인수한 데는 서울시에 강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구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복합문화생활 공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신 회장 등 율산맨들이 구상했던 빅 아이디어 중 하나였기도 했습니다. 빌딩을 지어 아래층은 터미널, 중간층은 전문상가, 그 위는 호텔로 활용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생소했던 멀티플렉스에 대한 계획도 당시 구상에 잡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율산은 79년 부도 이후 공중 분해됐지만 강남의 금싸라기 땅 호남선 터미널 부지는 그대로 남았었습니다. 사는 집까지 담보로 잡혔던 급박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어떻게 1만 8천여 평의 이 땅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부도 이후 한 푼이라도 더 건지려는 채권단은 율산의 부동산을 모두 팔아치웠는데 묘하게도 터미널 부지는 팔지 못했습니다. 땅 주인은 율산이지만 법적인 등기가 서울시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77년 율산이 이 땅을 매입할 당시 서울시의 환지 확정이 이뤄지지 않아 돈을 받고도 율산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82년 서울시의 환지 결정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계약 조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계약서의 용도를 터미널로 못 받고 일정 기간 내 터미널을 건축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 조항이 신 회장 재기의 미천이 되었던 겁니다. 채권단은 터미널 부지에 복합 건물을 신축해 그 수익금으로 부채를 갚겠다는 율산의 현실적 제안을 받아들였죠. 이후 율산은 건물 신축을 위한 자금주를 찾아내어 92년 11월 종합터미널 신축 계획안을 냅니다. 1978년부터 호남선 터미널로 운영되던 가건물을 헐어내고 지하 3층, 지상 16층, 연건평 46,881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백화점과 호텔 그리고 터미널 등을 입주시키겠다는 게 주 내용이었지요. 그 결과 2000년 9월 1일 메리어트 호텔이 지어지면서 웅장한 서울 센트럴시티가 완공됩니다. 좌초되어 엑소더스 된 지 20여 년 만에 회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복귀만 했습니다. 이유는 다 짓고 보니 채무가 많아서 경영권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선호 회장이 38%에 가까운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2002년부터 한동안 애경그룹의 경영권이 넘어갔다가 2012년 10월에 센트럴시티 지분 60% 이상을 신세계백화점이 인수하여 새롭게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율산그룹의 흥망사는 1988년 KBS 이 미니시리즈 호어이로 드라마화되기도 했었는데 탤런트 나한일 등이 출연했고 이환경 작가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 신생그룹의 태동과 몰락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현 시대 상황과는 괴리감이 있는 70년대 당시의 해프닝 정도로 여길 수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 분야가 IT 부문과 같은 것으로 고도화되었지만 사업하는 방식은 여전히 엇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사업 계획을 추진한다면 어떤 면을 취하고 어떤 면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자 속으로였습니다.